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어릴 적에는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저만의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기술을 배웠는데요. 학업에는 뜻이 없었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는 바로 미용 일을 시작했답니다. 생각보다 미용 일은 저에게 잘 맞았어요.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지만 점점 제가 미용 일을 좋아하는 걸 보고서는 허락을 해 주셨죠. 그러던 중 남편과 미용실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상하게 머리를 하러 자주 오더라고요. 어떤 날은 혼자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친구랑 같이 와서 머리를 하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친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저와 몇 번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남편은 저에게 호감이 생겼다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는데요.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는 않았답니다. 수민 씨, 저는 수민 씨랑 같이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수민 씨가 아직 젊다는 건 알지만 저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동우 씨,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동우 씨는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저는 고졸이잖아요. 거기다가 동우 씨 가족분들 모두 유명대학교 출신이시고요. 저를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네요. 수민 씨, 아니에요. 저희 집안 그렇게 꽉 막힌 집안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 있으면 저는 수민 씨를 선택할 거예요. 저는 한편으론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미용 일을 배웠기 때문에 대학문은 아예 밟아보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시댁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을까 싶었어요. 특히나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형제들 모두 명문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 컸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역시나 시댁에서는 저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는 고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고 한 차례 쓰러지시기까지 하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대학도 나오지 않은 며느리를 드릴 수 없다는 게 시어머니의 생각이셨죠. 남편은 그런 가족들을 보고 나서 너무나 화가 났다고 했어요. 남편은 학벌이라는 게 좋으면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랑 동등하다고 보진 않았거든요. 시댁 식구들의 그런 태도에 남편은 환멸이 나서 결국 연을 끊고 바로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맙기도 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꿈꾸던 가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도 했고 나 때문에 평생을 함께한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과 헤어지려고 했었어요. 남편에게도 더 이상은 힘이 들고 안 되겠다며 헤어짐을 고하였지만 남편은 헤어지자고 한 이후로 며칠을 집 앞에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거기다가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며 저희 부모님도 찾아가 빌기도 했었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시댁 식구들이 반대한다는 말을 듣고 허락해 줄 수 없다고 말했던 저희 식구들도 결국 남편을 받아주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남편만 보고 살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답니다. 남편은 헤어짐 이후 밥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일만 했고 결국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쓰러진 후에 연락을 받고 달려간 곳에서 저는 시댁 식구들을 볼 수 있었죠. 네가 감히 우리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해?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으면 알아서 잘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냥 놔둘 생각을 하니?
역시나 내가 예상한 대로 못 배워 먹은 것들은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습니다. 헤어지자고 했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네가 독하게 행동해서 더 그런 거 아니니? 너 같은 애들이 한둘인 줄 알아? 애를 홀려놓고서는 냉정하게 해서 안달복달하게 만든 거잖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어디서 어머님이라고 해? 니까짓 게 뭐라고 우리 아들을? 시어머님은 저에게 엄청난 폭언을 쏟아부었고 저는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깨어나게 되었고 그제야 시모의 난동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저 아니면 안 된다며 허락을 해주지 않을 거면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선언을 했어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시댁에서는 결국 결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시집살이가 걱정이었지만 생각보다 저와 마주칠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도 저와 마주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남편도 되도록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지 않도록 해주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형과 동생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서 둘째가 형보다 먼저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럭저럭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결혼 생활이 지나고 나서 남편의 동생이 결혼을 한다며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석을 했죠. 저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오려고요. 어머니 아버지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아, 그것보다 어떤 친구니? 학교는 어디 나왔어?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 엄마 하나씩만 물어봐. 여자친구 나랑 같은 대학 나왔어. 학부도 다르고 나이도 동갑이라 아마 못 마주쳤던 것 같아. 이번에 학교 모임 갔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말이 잘 통하더라고. 부모님은 두 분 다 전문직이시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명문대 출신이셔. 어머나, 그러니 말이 참 잘 통하겠구나. 그래, 얼른 한번 보고 싶다. 시간은 너희 편한 대로 아무 때나 괜찮아. 어떤 거 좋아하니?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가득 차려야 되겠다. 예비 며느리 오는데 잘 보여야지. 참나. 엄마, 속 보인다. 예, 무슨 속이 보인다고 그래? 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니 나는 마음의 짐이 털어지니까 좋은 거지. 거기다가 명문대 나왔다고 하는데 반겨야지. 우리의 수준이 있는데 그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형도 결혼에 생각이 없다 하는데 얘라도 보내야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애랑 만나게 되었어? 너무 궁금하다. 시어머님은 도련님이 박사 아내를 맞이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입이 귀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와 남편이 결혼했을 때는 동네 창피하다 말하면서 결혼식에도 주변 지인들에게 말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학벌이 중요하신 분이셨는데 시어머니의 생각에 딱 맞는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너 그날 뭐 하니? 너 가게 문 닫고 나랑 같이 음식 준비나 하자. 아무래도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니? 엄마, 그냥 밖에서 먹던가 해. 무슨 번거롭게 집에서 음식을 차려? 거기다가 수미 씨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엄마 예전 일 잊어버린 거 아니야? 옛날 일까지 꺼낼 필요가 뭐 있어? 다 지나간 일인데. 어쨌든 너도 며느리니까 음식은 같이 차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네. 그날은 저도 도와드릴게요.
시모는 예비 동서가 오는 날이 결정되자마자 저에게 초대상 차리는 것을 도와주라며 요구를 했어요. 신이 난 모습으로 요리를 하는 것을 보니 결혼 허락을 받을 때 생각이 나서 기가 막히긴 했지만 워낙 학벌을 중시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어이없음에도 일단은 도와드리기로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저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도우미분도 부르셔서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차려내셨어요. 그 정도 준비를 하려면 힘들만도 하지만 웬일인지 그날은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도우미분들에게 자신들 수준에 맞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다며 신이 나서 얘기를 하셨답니다. 저는 하도 들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지만 오히려 도우미분들이 제 눈치를 보시기도 했죠. 제가 그래도 참았던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알게 된다면 바로 집안을 뒤엎을 거라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생각으로 그냥 넘기게 되었답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시모가 갑자기 제 옷을 챙기시더라고요. 뭐 하는 걸까 그냥 쳐다보다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얘, 너 뭐하니? 이제 가야지. 계속 거기 앉아서 있을 거야? 도우미 이모들도 갔으니까 너도 이제는 가봐라. 네? 아니, 제가 왜... 아니, 오늘 동서 인사하러 온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저도 같이 봐야죠. 네가 뭘 볼 줄이나 알고? 네 수준에는 맞지 않는 자리니까 그냥 가라니까. 네가 있으면 분위기만 흐리지 뭐. 음식해서 그러니? 수고비는 나중에 챙겨줄 테니까 우선 애들 오기 전에 가라. 어머님,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음식까지 다 차렸는데 저보고 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저 못 갑니다. 오늘 동서랑 인사도 하고 저도 자리에 있을 거예요. 아니 얘가 말이 정말 안 통하네. 네가 왜 여기에 있냐고? 너 진짜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거니?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었으면 우리 수준에 맞췄어야지. 멍청한 건 제발 빠져. 시어머니는 제가 가지 않고 버티고 있자 멍청한 건 빠지라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태도에 황당하고 화가 나 결국 저도 그 자리에 있다간 폭발할 것 같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식만 차리고서는 저는 예비 동서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집으로 가야 할까 싶었다가 시모의 행동에 저는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 이후로 시댁 식사 자리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사돈댁 눈도 있으니 결혼식 날은 참석해야 한다며 남편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결혼식을 참석하면서 저는 예비 동서를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동우 씨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그때 인사 오셨을 때는 제가 자리에... 아, 알아요. 들었어요. 저한테 인사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계시다가 식사하시고 가세요. 네? 아무리 그래도 이제 가족인데 인사는 해야... 인사요? 아니, 시댁에서는 그쪽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아직 아들이 며느리에 죽고 못 사니까 참는 거지. 애정 떨어지면 바로 이혼시킬 거라고 하시는데 모르시나 봐요? 그때도 쫓겨나 놓고서는 눈치가 없으시나? 어쨌든 제 결혼식이니 소란 일으키지 마시고요. 저는 그날 제 위치가 어떤 곳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이미 시동생이 동서에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건지 처음 보는 날부터 동서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도 이러나 저러나 상처를 받는 건 남편이기 때문에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는 남편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생각을 했었죠. 결혼식 날 시댁 식구들은 사돈댁에 저를 소개하지도 않고 지나갔답니다. 얘 동우야, 사돈댁 인사하러 가자. 그때 너 상견례 때 못 왔잖니? 그래도 한 번은 인사해야지. 아, 그래요, 엄마. 여보, 가자. 아니. 얘는 아까 인사했으니까 너만 가면 돼. 언제요? 계속 같이 있었는데? 그냥 또 같이 가면 되지. 무슨 나만 가요? 아우, 정신없으니까 그냥 너만 훅 갔다 오자고. 예, 너 잠깐 기다릴 수 있지? 금방 인사만 하고 보내마. 시모는 남편 앞에서는 이미 제가 인사를 했다며 얘기를 하고는 남편 팔을 이끌고 사돈댁 인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이 상황을 대갚음해 줄 수 있는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꾹 참았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동서부부가 인사를 한다고 해서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된 날에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예, 넌 가서 덜어먹을 접시 좀 가지고 와라. 엄마, 왜 자꾸 내 와이프만 시켜? 여기 얼마나 와봤다고.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가지고 올게. 넌 그냥 앉아 있어. 새 식구 왔는데 자꾸 엄마 채면 깎아먹을 거야? 그래요, 아주버님. 큰 아주버님은 자주 봬도 작은 아주버님은 뵙기 힘들잖아요. 몽하니 가서 접시도 가지고 오고 후식으로 먹을 것 좀 챙겨봐라. 아니 얘는 왜 이렇게 굶주나 몰라? 어머, 어머님, 답답하셨겠다. 역시 뭘 할 줄 알아야 빠릿빠릿 움직이실 텐데. 형님도 참.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새 식구 들어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딱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휴, 어머님. 형님 서운하시겠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있든 없든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기 바빴고 그 안에서 화를 내는 건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새 식구가 들어와 첫 식사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꾹 참고 식사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저 역시 이번 식사가 시댁과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나중에 부엌 정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로 동서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미용실 하신다고 하셨죠? 거기서 일하면 얼마나 벌어요? 요즘은 다 뷰티 쪽 대학도 나오지 않나? 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긴 거의 기술이 중요해서 대학 나오면 좋겠지만 뭐 저는 벌이도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에이, 그래도 제가 다니는 샵은 다들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매일 강의도 듣고 바쁘던데 그런 거 안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것이 폭발하려던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고 동서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던 것도 아닌데 동서는 폭풍 오열을 해버리고 말았고 저는 황당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너 결국 이 사다를 내는구나. 서울한 피우지 말고 얌전하게 있어야지. 아주 못 배워먹은 티를 내야 속이 시원하니? 어떻게 새로 들어온 식구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네가 제정신이야? 어머니, 아니에요. 그냥 저는 미용실 얘기만 한 건데. 형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네 사람 마음도 약한데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오열합니까? 형은 이걸 보고도 형수님 편을 드는 거야?
아니,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직업적으로 비하하면서 말한 건 동서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얘가 이렇게 우니?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어떻게 네가 들어오고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 너 당장 나가!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저를 경멸하듯 바라보았고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시댁의 태도에 화가 나 소리를 치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절대로 시댁 식구들과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며 자신도 연을 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결국 제가 가족을 끊어놓았다며 폭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댁 식구들과 만날 일이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종종 시댁 식구들의 연락을 하는 듯 했지만 남편도 연락만 받을 뿐 만나지는 않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흐르고 미혼이었던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집으로 소개를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보, 당신 이번에 엄마나 아버지가 집으로 오라고 해도 절대 가면 안 돼. 전화도 받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안 되겠다. 당신 핸드폰 좀 줘봐. 아이, 그냥 전화 안 받을게. 왜 차단까지 다 해놨어? 괜히 전화 오는 거 알면 당신 또 마음 쓸 거 아니야. 이번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처가댁에 좀 가서 쉬고 있어. 나도 일 마무리하고 바로 갈게. 당신 그래도 아주버님 결혼하신다는데 인사 오는 자리는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젠 상관없어. 솔직히 이번 연락도 받기 싫었는데 뭐 결혼식이나 가면 되겠지.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어머님 아버님이랑 편안하게 시간 보내고 있어. 알겠지? 남편은 제 전화기에서 시댁 식구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시킨 후에 저를 친정까지 데려다주고 일을 하러 갔어요. 며칠 후 아주버님과 결혼을 할 여자분이 오는 날은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계속해 누르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고 보니 처음 보는 여성분과 시댁 식구들이 잔뜩 몰려온 것이었어요. 영문을 모른 채 서 있으니 여성분께서 제 앞으로 큰절을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봤고 시댁 식구들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어머, 누구신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저 예전에 골방에 살았던 부부 딸입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었네요. 네? 누구시라고요? 예전에 사셨던 아저씨 부부 딸이시라고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건지 저희 시댁 식구들이랑 왜... 저 동석 씨 여자친구예요. 이번에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갔다가 사진에서 결혼식 사진을 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희 결혼 사진을요? 어머, 너 가연이구나. 어머나,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여보, 여기 와보세요. 어머, 사돈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게 여기 가연이가 꼭 와야 한다며 이야기를 하길래 오게 되었어요. 아이고, 일단 들어오세요. 엄마는 여성분을 보시자마자 누군지 바로 아시더라고요. 부랴부랴 안으로 모신 여성분은 바로 인사를 오기로 한 형님이셨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가고 나서 아주버님이 가족 사진을 보여줬는데 거기서 저희 결혼식 사진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 사진을 보고 놀라 물어보니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다 같이 거실에 모이게 된 후 형님은 저희 엄마 아빠께도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아니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세 분 덕분이라는 거 항상 끌 때마다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는 자주 인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동안 해외에 있어서 인사도 못 드렸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아이고, 나는 너 얼굴 보고 딱 알았어. 어떻게 엄마를 썩 빼닮았니? 건강하면 우리는 그걸로 됐지. 그때 정말 놀랬었거든.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나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렇죠, 여보? 아, 그럼. 우리는 그때 정말 네가 깨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저를 구하려고 따님께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고 들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너무 어릴 적이 기억이라 가물가물하게 생각나는 일이었지만 엄마가 얘기를 해 주시자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지금까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20년 전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집에는 온통 빨간 딱지가 붙어졌고 바로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던 것이죠. 저희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아빠 후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거든. 당장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너랑 비슷한 또래 딸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려서 엄마가 우리 집 골방 조금 고쳐서 거기서 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지. 맞아. 그때 들어오고 나서도 한 몇 년 있었는데 하긴 너는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 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때 무슨 일 있었어? 아, 그때 우리 집에 옛날에 있었던 하우스 물 받아두는 통 같은 거 기억나? 단독주택 산다면서 엄청 좋아했는데 그게 딱 있더라고. 전에 살던 사람이 원래 그 뒤쪽으로 작물을 많이 길렀는데 그때 사용했던 건가 봐. 근데 좀 깊기도 했지. 물 넣으면 나도 빠져서 못 나올 정도였으니까. 어느 날인가 엄마랑 아빠랑 거기 후배 부부랑 같이 골방에서 고장난 곳들 고치고 이것저것 하고 있었고 너랑 가연이는 집안에서 TV 보면서 놀고 있었거든. 한 3-4시간 지났나? 한 번쯤 왔을 법한데 안 오길래 방에 가봤는데 너네 둘 다 없는 거야.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어딜 가도 보이지가 않았어.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뒤뜰에 가봤거든. 거기는 그 우물이랑 나무들밖에 없어서 거기 갈 일이 없는데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잖아. 그래서 가봤더니 원래 그 위로 닫혀있던 발판이 떨어져 있더라고. 뭔 일이 났나 싶어서 바로 달려갔지. 아니 근데 거기에 너랑 가연이가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엄마랑 아빠는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신다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처음에는 치워야지 했는데 땅속으로 매립이 되어 있어서 당장은 힘들고 겨울철이라 봄이 되면 해야지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별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호기심 많았던 저희가 그곳으로 갔던 거였어요. 근처에서 놀고 있던 저는 전부터 엄마가 조심하라고 해서 그쪽으로는 안 갔지만 형님은 거기 근처에 갔다가 쏙 빠지고 말았던 거였어요.
저는 형님을 구하려고 바로 들어갔는데 물을 받아둔 건 아니라서 많이 차지는 않았지만 눈과 비 때문에 허리까지 올라온 상태였던 거였어요. 아유, 딱 보니까 네가 가연이를 업고 있더라고.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건진 모르겠는데 잠바는 다 가연이 덮어주고 애를 업고서 울고 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조금만 있었으면 큰일 났겠다 싶었어. 그때 꺼냈는데 가연이가 정신을 잃어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맞아요. 그때 저는 떨어지면서 기절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냥 누운 채로 있었으면 물을 먹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고. 근데 따님분이 저를 들쳐업고 있어서 물도 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거라며 엄마랑 아빠가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러게.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몰라. 그걸 그냥 치우면 좋았을 거를 그냥 놔뒀던 게 문제였었지. 아무튼 이렇게 건강하다니 다행이다. 가연이 너네 엄마 아빠랑은 자주 보고 있어. 건강하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 너무 기쁘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할까 난감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같이 오게 되었을까 너무 궁금해 물어보게 되었답니다. 근데 형님은 어떻게 저희 시댁 식구들이랑 여기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아, 내가 그 사진 보자마자 가야 된다고 바로 나왔거든요. 동석 씨가 저 뒤따라 나오니까 다들 같이 오신 것 같아요. 누나서 혼자서는 위험하다면서 같이 오게 되었네요. 죄송해요. 깜짝 놀라셨죠?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근데 수민 씨는 왜 시댁에 안 계셨던 거예요? 아, 여기 친정에 오느라 못 오신 거구나. 아, 그게 아니라요. 맞아.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진정해서 좀 쉬라고 얘기했어. 아이고 사돈, 우리 수민이 잘 지내고 있죠? 시모는 제가 혹시라도 사실을 얘기할까 싶어서 능글맞은 표정으로 웃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아무런 말도 못 하더라고요. 특히나 시모는 형님이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답니다. 반가운 회포를 마치고 나서 며칠 후 저는 시모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웬일로 저에게 먼저 만나자고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잘못대한 거 모두 사과하마. 사실 내가 학벌에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야.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다오. 갑자기요? 갑자기 왜 그렇게 사과하세요? 아, 제가 형님한테 쓸데없이 다 얘기할까봐 겁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사과 받아줄 거지? 너희 아주버님 이번에 결혼 안 하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나이도 있고 그 정도 여자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아주버님 결혼은 시켜야 하지 않겠니? 결국 아주버님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저한테 사과하시는 거네요? 아니, 얘는 사람이 사과를 하면 그대로 믿어줘야지. 무슨 그런 말을 해? 수민아,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 알지? 시어머니는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혹시라도 형님에게 얘기를 할까 두려워 저에게 계속해 사과를 해왔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남편은 바로 시댁에 찾아가 더 이상 저에게 연락도 관여도 하지 말라며 뒤집어 엎어버렸죠. 남편은 더 이상 자신은 부모가 없다며 시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형님께서는 제가 시댁 행사에도 나오지 않자 연락을 해 오셨어요. 저는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남편이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답니다. 어머, 수민 씨 정말 힘들었겠어요. 전 사실 공부는 많이 했지만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지금도 수민 씨처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어른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가 사람 구하겠다고 그 통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건데 그런 수민 씨를 시댁에서는 알지 못하네요. 아, 괜찮아요. 아마 그쪽 가족들이 다 고학력자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난 수민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잖아요. 형님은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주버님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하자며 연락을 한 듯 했습니다. 시모는 아주버님의 파혼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엄청난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셨죠. 이제는 끝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 저는 당당히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너? 결국 네가 우리 집을 망치는구나.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된 거야. 죄책감은 가지고 있긴 하니? 저 때문이라니요? 이건 다 어머님과 가족분들이 만든 거예요. 아직도 인정을 안 하시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에서 트러블은 한 번도 안 생겼을 거다. 네가 들어오고 나서 이 모양이 된 거야. 역시나 말이 안 통하시네요. 사람 학벌로 배운 걸로 나누시는데 개념은 배우시지 않으신가 봐요? 형님한테 제가 한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아니고 어머님 아들인 제 남편이 얘기한 거예요. 오죽하면 자식이 직접 자신 가족들에 대해 얘기를 했을까요? 뭐? 동우가 얘기했다고? 너 거짓말 하는 거지? 네가 다 얘기한 거잖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떡해? 거짓말 같으시면 한번 전화라도 해보시던지요. 할 말 더 없으시죠? 전 더 이상 어머님 뵙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시모의 당황스러운 얼굴을 뒤로하고 저는 모든 시댁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진 않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자신들의 가족들이 벌인 일이기 때문이었죠. 남편에게 가족을 등지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지금의 상황으로 시댁 식구들이 깨달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될 뻔했던 가연 씨와는 자주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사람이었다는 게 그동안 낮아졌던 제 자존감을 높이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될 거라곤 생각 못 했는데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정말 그동안 몸 부서져라 시모 밑에서 15년 동안 죽어라 일만 해왔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 당연한 거였는데 항상 저에게 밥 먹듯이 했던 말들은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모가 가족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고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저는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동안 너희들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솔직히 나는 집안의 기둥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힘들게 일궈온 회사도 무너지는 줄로만 알았어. 하지만 정말 서로가 위기를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이 되고 몸도 많이 약해져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까 생각 중인데 오랜 시간 동안 너희들이 일하는 모습을 봐온 결과 내 자리를 물려받을 적임자를 결정하게 되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를 이끌어갈 경영자는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적합하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단다. 당연히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한 가지만 본 것도 아닌 여러 가지 차질들을 확인하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불만은 제기하지 말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구나. 뭐라고요? 지금 이 회사를 동생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저랑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몸담고 살았는지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 건 아니잖아. 그저 몸으로 때우는 일들만 주로 해왔고 네 동생이랑 막내 며느리는 대학도 나와서 금방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자질을 보고 판단한 거라고. 아무리 막내가 회사에 뛰어든 지 5년밖에 안 됐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희들보다 더 현명한 판단과 함께 이 회사를 더욱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걸 보고 결정했는데 엄마 마음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보다 펜을 더 굴려봤으니 두말할 것도 없잖아. 그래서 지금 서방님한테 경영권을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저희한테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회사는 저희 거라고 장남이 물려받아야 된다면서 무조건 대표 자리를 남편에게 넘겨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말들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저 일만 시키려고 생각하신 거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결정을 어머님 혼자 판단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님과 함께 뛰어든 사업인데 당연히 회사에 경험이 많은 이이가 대표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5년밖에 안 된 서방님이 대표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무실에서 펜만 굴리는 거와 현장을 직접 뛰면서 안팎으로 쉬지 않고 두 발로 뛰어다닌 저희 남편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요.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형님, 너무 극대노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경영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어머님 말씀처럼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아직 이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대표 자리에 앉으려 해도 유식한 사람이 앉아야 무게감도 있고 회사에 대해 이미지도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주버님은 어차피 고졸이잖아요. 대졸과 고졸은 하늘과 땅 차이고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다른데 저희 회사 대표가 고졸이라는 걸 알면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들은 물론 앞으로 추가적인 계약을 하게 될 고객들까지 전부 안 좋게 볼 거라고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이러니 몸으로 때우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막내 며느리가 하는 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회사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너희들은 어차피 현장직에 어울리지. 사무실에 앉아서 펜 굴리는 건 적성에 맞지 않잖아. 그러니 대표직은 막내 아들이 물려받는 걸로 하도록 하자. 벌써 임원진들과도 충분히 상의했고 반대하는 직원들 하나도 없으니까 조만간 대표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니 그 전에 바쁜 일들은 전부 다 처리하고 이미 결정된 거 너희들도 좋게 받아들이거라. 아무것도 편하된 거 없다. 우리는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가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기대했던 한마디인데 남편이 아닌 시동생을 대표 자리에 앉히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시동생도 대표 자리에 앉길 원하고 있었네요. 남편은 더 이상 얼굴 붉히면서 대화하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시모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남편도 대학을 가고 싶어 했지만 세상을 먼저 떠난 시부께서 회사의 경영을 배우라며 일찍부터 사회에 발을 들이게 하셨죠. 워낙 성격이 있으신 분이시라 남편은 시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부와 함께 몸바쳐 키워왔던 자식 같은 회사를 동선애에게 물려준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기대했던 한마디인데 시모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의욕을 상실해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댁 식구들이 남편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는 집안의 장남이라는 놈이 속이 그렇게 좁아 터져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 엄마가 동생에게 대표직을 물려줬다 해도 엄연히 너는 이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솔직히 이번 일을 통해서 형한테 실망 많이 했어. 내 밑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 어떻게 회사에서 대놓고 티를 팍팍 낼 수 있는 거야? 정말 너무하네.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회사를 어떻게 해서든 키우려 하는데 형이 대표직을 받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정도로 행동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저번에도 분명 말씀드렸는데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실 때도 됐잖아요. 회사가 장난도 아니고 모두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영업도 안 나가시고 현장에서 일하실 의욕도 전혀 없어 보이는데 저희가 왜 높은 월급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솔직히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받으시는 월급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많이 받으실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이번 일도 있으니 삭감 처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동서는 좀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안 될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분위기 파악은 형님이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가 이제 회사 대표인 거 모르세요? 대표 말을 따라야 하는 거지. 직원이 일하기 싫어하는 티 팍팍 내고 있는데 누가 그걸 보고 좋아하겠어요? 일하는 모습이 너무 형편없으니 무조건 삭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이제 대표잖아. 모든 건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일하기 싫으면 때려치워라. 그나들 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다. 동생한테 물려준 게 서운했어도 너희 아빠가 힘들게 이끌어온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일하기 싫으면 당장 때려치우고 2번 다시 나오지 말던지. 너 알아서 해라.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실 수 있어요? 이제 회사도 자리가 잡혔으니 저는 필요 없다는 건가요? 동생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실에만 박혀 있어서 펜만 굴리는 게 대표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게 어때서요? 지금까지 회사 운영하는데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겉모습만 중요한 회사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요. 내실부터 탄탄해야 회사가 오래 간다는 거 모르세요? 솔직히 제가 지금 보이는 태도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사람도 제 옆에서 15년을 넘게 회사에 몸바쳐 살아왔었다고요. 그런데 재수 씨는 회사에 와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고작 직원들과 농담 따먹기 하고 커피 몇 잔 날라주는 것 말고는 사무실에서 손톱만 깎고 있잖아요. 뭘 얻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이 회사가 무너지게 하는 지름길이라고요. 누구보다 진심인 제가 대표 자리에 앉는 게 회사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건 너 생각이잖아. 나는 그동안 너희가 일할 때 놀고 먹었니? 나도 회사 밥 지금까지 똑같이 먹었고, 누구보다 돌아가는 상황 잘 알고 있다. 나는 막내가 운영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고, 전문적인 지식도 훨씬 많아서 결정을 내린 거야. 대표가 현장에 나가면 뭐해? 어차피 직원들이 전부 다 알아서 처리할 문제인데, 여기 직원들도 최소 1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인데 그런 거 하나 모르려고? 대표는 두 발로 뛰는 게 아닌 뒤에서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대표의 역할인 거야. 일하기 싫으면 당장 때려치우거라. 일할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너희들 없어도 이 회사 잘만 굴러가니까 우리가 외원하면서 붙잡을 생각도 없다.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동생이 대표 자리에 앉는 게 그렇게 배 아프니? 대표가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야 직원들이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손가락으로 지시만 하면 분명 엄청난 리스크가 뒤따른다고요. 최소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걸 알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잘 알고 계신 분이 대표 자리에 앉지 못하신 건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열정만 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무식하게 몸으로 때우는 건 먼 미래를 봤을 때 비전이 없다고요. 회사의 경영은 타고나야지만 가능한 거라고요. 어머님은 이 사람의 재능을 본 거고 아주버님은 한계를 본 거죠. 동서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고 회사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실망들 때문에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가족 누구도 남편을 붙잡지 않았어요. 저도 정말 서운했던 게 처음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가족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시모가 남편에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시부의 뒤를 이을 사람이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어서 제가 내조를 잘해줘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 옆에서 똑같이 일을 배웠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살이 나서 병원에 실려가도 항상 남편 옆에 붙어 있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부도 남편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며 걱정을 덜으실 정도였죠. 하지만 시동생은 정반대였었어요. 노는 거 좋아하고 술과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여자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 항상 시동생만 보면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막장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동서를 만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더니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경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조금씩 일을 배워가면서 자리를 잡아갔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배우자를 잘 만나서 철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었지 대표 자리에 앉으려고 밑밥을 깔고 있었다는 건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부부가 왔을 때 시동생은 대표 자리에 앉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남편은 아예 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된 거였죠.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시모의 한마디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버렸으니까요. 거기에 더해 대놓고 무시하는 시모의 행동은 저희를 회사에서 이탈하게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회사에 발도 들이지 않았고 핸드폰의 전원도 꺼버린 상태였어요. 저도 남편 옆에 있는 동안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 똑같이 핸드폰을 꺼버렸네요. 저희 부부는 그동안 제대로 된 개인 시간을 보낸 적이 손에 꼽을 만큼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머리도 좀 식힐 겸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이유는 남편이 회사로 복귀했으면 좋겠다며 갑자기 부탁을 하셨죠. 꼭 이런 식으로 일을 벌여야 되겠니? 회사에서 너희들이 나가면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진다는 건 몰라? 전화는 왜 또 꺼놨어?
그래도 연락은 돼야 도움을 청할 거 아니야. 적어도 회사에서 나가려면 인수인계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분명 말씀드렸을 텐데요. 더 이상 회사에 미련 없고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으로 여행이나 다니면서 마음 편히 살려고요. 벌만큼 벌었는데 저도 이제 보상 받아야죠. 퇴사한조한테 도움을 요청하셔봤자 저는 더 이상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끼고 감싸고 있는 대표인 동생한테 가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저희 가족은 오늘 떠나야 하거든요. 일정에 방해되니까 그만 돌아가 주시죠. 큰 소리 치고 싶지 않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행동이야? 정말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건 아니지? 인연까지 끊어버리고 싶은 거야? 더 이상 미련 없다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인연 끊겠다는 말에 제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요. 어머님, 이 사람 제발 그만 좀 괴롭히세요. 지금 상황에 어떻게 다시 회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왜 서방님만 감싸고 도는 거죠?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뭘 원하시길래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드시는 건데요? 이 사람도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님 얼굴 뵙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아요. 어차피 다시 회사에 들어가 봤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서방님이 사고 친 거 뒤나 닦아주는 신세겠죠. 제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그래, 며느리 네 말이 맞다. 큰 문제는 아니고 회사에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걸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이 골치 아픈 일 뒤처리해주는 담당이잖아? 대표가 가서 수습하는 건 이미지상 보기 안 좋잖니? 그러니 너희가 좀 나서줘라.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회사에 나올 때 저희는 조금도 관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진짜 회사를 원하신다면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면 어머님이 얻으실 수 있는 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버르장머리가 없다며 머리채를 잡았어요. 남편이 급하게 시모와 저를 분리시켜줬지만 제 머리채를 잡는 순간 저도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들을 폭풍이 휘몰아칠 듯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난리를 치자 당황하셨는지 꼬리를 내리시곤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급하게 자리를 피하셨어요. 시모가 다녀간 이후 저희 가족이 준비한 여행에도 차질이 생겼고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터라 일정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애들과 함께 바람 좀 쐬려고 했던 건데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혼자서 밖으로 나와 차를 타고 회사를 향해 달려갔죠. 저희 부부가 그동안 노력했던 온갖 희생들에 대한 배신이라 더는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회사에 도착한 뒤에 시댁 식구들이 있을 사무실에 발을 들였는데 대표실에서 동선혜와 시모가 서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여태까지 숨겨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자리 잡으면 되는 거니까 엄마 말만 믿고 따라오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아까 내가 너희 형 집에 다녀왔는데 이미 모든 걸 포기한 것 같더라. 더는 이 회사에 미련이 없어 보였다니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으니 그만 불안해하고 앞으로 네가 대표로서 회사를 잘 이끌어가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야. 직원들 대부분 근속 연수가 10년이 넘어가는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 엄마 말대로 제가 대표가 돼서 좋긴 한데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솔직히 대표 자리는 형이 어울리는데. 너는 누구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네는 내 아들이 아니잖아. 그럼 엄마는
누구한테 대표 자리를 앉혀주고 싶겠어? 당연히 너한테 이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 거야. 내가 이 날만 얼마나 기다렸는데 밑바닥 작업 튼튼하게 다져놨으니까 무너질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너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들이고 모르는 건 다른 직원들한테 배우면 되는 거야. 그런 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어차피 직원들도 가정이 있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네가 대표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조금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가자. 그 정도는 노력할 수 있는 거잖아.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이 사실을 알면 아주 까무러치겠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이런 사실을 어떻게 숨기고 있었어요? 몇 년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진실을 숨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은 이제 집에서 두 발 뻗고 푹 쉬세요. 저희가 그래도 회사 밥 먹은 지 5년이나 됐잖아요. 그래, 너만 믿고 있으마. 똑 부러지는 막내 며느리 때문에 내가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나도 이제 남은 인생 마음 편히 살아도 되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 좀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이랑 서방님이 배다른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분명 똑똑히 들었는데요. 이 사실을 그이는 모른다는 거네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럼 세상 떠나신 아버님도 이 사실을 모르시고 눈을 감으신 건가요? 이제 하나둘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대표 자리에 앉히려고 하셨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두 귀로 듣게 된 진실을 저희 남편에게 전부 다 발설하고 모든 걸 바로 잡겠습니다. 어머님이 몇 시간 전에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난리를 쳤던 것도 저희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려고 찾아오신 거였어요. 이 사실을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는 건가요? 당장 그이한테 전화해야겠네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들자 시모와 동선의 애가 급하게 달려와 저를 붙잡았고 핸드폰을 뺏어들어 창문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시모는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진실을 듣게 됐다며 저를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회사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자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오더니 저희를 말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시모의 계획을 알게 된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면서 사업장을 뒤엎으며 저에게 달려든 동서와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서로 앞뒤로 흔들며 머리가 한 움큼 빠질 정도로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렸네요. 한 직원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지 저희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도중에 남편이 급하게 회사로 찾아왔어요. 시모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서는 움찔거리며 뒷걸음질 치길래 제가 남편에게 시모와 동선애가 나눴던 대화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려는 순간 입을 열지 못하게 동서가 제 입을 강타하게 되면서 그대로 쓰러져 입을 틀어막은 채 뒹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서는 저에게 입을 다물라며 쓰러져 있던 저에게 달려들었죠. 남편은 동서를 발로 밀친 뒤 일으켜 세웠는데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몰려와 맨정신인 상태에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힘겹게 제가 들었던 진실들에 대해 전달해 주었죠. 시동생과 남편이 배다른 사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얼굴 표정이 무서울 정도로 굳어지고 있었어요.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시동생이 시부의 자식이 아니라는 건 더 큰 충격이었죠. 그동안 남편이 살면서 시동생이 시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양 어깨를 잡은 뒤
무슨 일을 꾸미는 거냐고 앞뒤로 흔들며 화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남편을 뒤돌려 세우더니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그리고 시모는 정체 모를 남자의 뒤로 숨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시부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였는데 처음 본 남자는 시동생과 많이 닮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시모는 저희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난리를 쳐봤자 아무 소용없다. 어차피 끝난 일이고 너희들은 이미 퇴사 처리가 되었다고. 내가 인연 끊자고 했지? 이제 남남이니 더 이상 상관할 바 아니잖아? 거기에다가 너는 내 친아들도 아닌데 이제 와서 뭐 어쩌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속았던 사람들이 멍청한 거지. 살아생전 너희 아빠가 회사에만 정신 팔려서 내가 다른 사람의 애를 임신했다는 걸 몰랐던 건데 누굴 탓하겠니? 아무래도 너희 친엄마에 대해 궁금하겠지. 그런데 이거 어쩌지? 이미 네가 아주 어렸을 적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다. 나는 그 사람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고 내가 빈자리를 깨차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지. 그래서 아이를 돌봐주겠다는 이유를 대면서 너희 아빠와 재혼을 하게 된 거야. 그때부터 이중생활을 한 건데 너희 아빠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던 눈치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도 편하게 속이며 살고 있었지. 이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되지? 대충 알아먹었으면 이제 그만 내 회사에서 싹 다 물러가라.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아라. 남편은 시모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모와 시동생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두 눈에 엄청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하루 온종일 전화만 붙잡고 있으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부탁하는 것들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몇 달이 지나서 저희는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남편은 시부에게 그동안 물려받았던 회사 생활에 대한 노하우들과 기술들로 똑같은 회사를 차렸고 한평생 같이 일해왔던 많은 사람들을 남편 쪽으로 되돌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에 따른 손해도 막대했었죠. 그런데 시모와 동서내외의 이력들이 거래처 사람들과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저희가 내쫓기게 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둘 모여들었고 시모의 회사에 있던 직원들도 저희 쪽으로 전부 이전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 된다고 했지만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회사는 결국 무너지게 되었고 간판만 달고 있는 빈 껍데기로 남게 되었죠. 시부는 남편에게 회사가 아닌 많은 거래처와 직원들에게 신뢰라는 재산을 남겨주신 거였어요. 저희를 돕겠다고 두 팔 걷어붙인 많은 분들 덕분에 남편은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정말 1억이야? 우리가 함께 살아온 삶을 이런 식으로 끝낼 거냐고. 네가 그렇게 아끼던 동생이 지금 너 때문에 망했는데 어떻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연락을 하지 않는 거니? 세상 떠난 너희 아빠는 가족 간의 분열을 원하지 않을 거다. 가족 간의 분열은 당신이 자초한 거 아닌가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알아버렸는데 제가 받아줄 이유가 없죠. 당장 나가주세요. 유식한 자식이랑 며느리 데리고 있으신데 뭐가 문제예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저희는 절대 받아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잘난 가족들 데리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이미 저희 관계는 예전에 끝난 거라고요.
결국 시모는 사정사정하면서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이미 판은 커져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와 동서내외는 텅텅 비어버린 회사에 겉핥기식으로 배운 걸로 직원들을 새로 뽑아 억지로 운영을 하다가 빚만 떠안고 싹 다 알거지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시동생은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 인생을 막 살기 시작했고 동서는 그런 시동생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몇 번이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조금도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모가 망하게 만든 시부의 회사를 남편이 다시 되찾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저희가 겪게 된 아픔은 엄청났고 지금도 믿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정말 삶이 힘들어졌을 텐데 남편을 믿고 따라와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그 사람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 남편과 자식들 보며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올해도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1살 된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어젯밤 제 꿈에 나타난 한 사람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너무나도 괴로워 그때의 사건에서 벗어나고자 이렇게 글을 써내려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6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어요. 기억하기도 싫고 살기도 싫었던 날이었네요. 남편과 만나고 나서부터 제 삶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누구나 그렇듯 마음이 맞아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정말 잘 대해줬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줄 것처럼 잘 해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혼 초까지 저희의 관계는 꿀이 떨어질 정도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에겐 뱃속에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신이 되었다는 자체만으로 너무나 신기했고 놀라웠어요. 당신 어디야? 나 지금 산부인과에서 막 나왔는데 퇴근하는 시간이면 나랑 저녁 먹고 들어갈래? 할 말도 있는데. 할 말? 갑자기 무슨 할 말? 산부인과는 왜 간 거야? 어디 몸이 안 좋아? 오늘 내가 야근할 것 같아서 조금 늦게 될 거야. 아, 그래? 늦을 것 같아? 그럼 기다려야지 어쩌겠어. 그럼 이따가 집에 들어와서 다시 얘기하자. 저녁은 먹고 들어오겠네? 야근이라 회사에서 야식 시킬 것 같아. 나 지금 일단 바쁘니까 일 끝나면 내가 다시 전화할게. 미안해. 남편에게 빨리 임신 소식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지만 일이 너무 바쁜 것 같아 집에 들어오면 알려주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임신까지 했으니 몸에 좋은 거 먹어야 할 것 같아 간단하게 장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분 좋은 날 남편이 빨리 오길 기다리며 혼자 밥 먹으면서 기다렸어요. 보통 야근이 저녁 10시면 끝이 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도 없고 연락도 받지 않더라고요. 평범한 사무직이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 조금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특별한 날인데 남편은 새벽 4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자다가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남편은 제가 거실에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그리고 전화는 왜 안 받고 연락도 없었어? 야근 끝난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서야 들어온 거냐고.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데?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바른 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아, 그게 내가 안 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 부장님이 며칠 뒤면 이혼한다고 힘들어 하시면서 술 한잔 하자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선 거야. 나도 당신한테 연락하고 싶었지. 그런데 앞에서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니까 따로 시간을 뺄 수가 없겠더라고. 화장실에서 통화하려고 해도 화장실까지 따라갔다니까.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미안해.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알지도 못하잖아. 나 당신 아이를 가진 날이었다고. 그래서 엄청 기분 좋았는데 이런 전개가 펼쳐질지 정말 몰랐어. 조금 있다가 다시 출근해야 되잖아. 이게 뭐야?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었고 남편과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어 용서해줬어요. 부장님이 이혼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데 사회생활하는데 그 정도는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선잠을 자서 그런지 많이 피곤했고 곧 출근해야 될 남편 바로 씻고 준비하길래 아침밥상 차려줬어요. 남편은 임신한 거에 대해서 놀라면서도 엄청 좋아해 주었지만 잠 한숨 못 잤는지 많이 피곤해 보였고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밖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침 먹고 남편은 바로 출근을 했어요. 저는 남편이 일하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고 교통편도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이참에 집안일에만 집중하라며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게 몸 관리 잘 하라고 걱정해주고 나갔어요. 남편에게 처음으로 알려주고 싶어 말한 이후 양가 집안에도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아주 경사가 났었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 보내면 밥이나 같이 먹자며 호출을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시댁과 볼 일이 끝나고 얼굴 보고 싶다며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주말이 되고 시댁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 가졌으면 좋겠다며 엄청 기다리고 계셨는데 임신 소식이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요즘 다이어트 하는 여자가 많아서 임신이 하도 안 된다길래 우리 새아가도 삐쩍 말라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갑작스럽게 임신 소식을 알려주니 내가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줄 테니까 말만 해라. 우리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좋은 일만 생기니 나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으니까 몸 건강히 출산만 잘해다오. 조만간 시엠이랑 시간 내서 산부인과에 같이 한번 들리자꾸나. 초음파 사진이 너무 보고 싶다. 어머님은 아들에 대한 집착도 없으셨고 아이만 무사히 출산해주길 바라셨습니다. 어머님의 착한 마음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거의 매주에 한 번씩은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며 초음파 사진도 같이 보면서 점점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같이 봤습니다. 다행히 입덧도 전혀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남부러울 것 없는 시집생활에 대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면서 배가 산만해졌고 진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잘생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 딸 상관없다고 하셨지만 마음만큼은 그게 아니었는지 초음파 사진을 보며 성별 힌트를 주었을 때 아들이라는 힌트에 엄청 좋아하셨는데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고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손자 얼굴을 보면서 너무 기분 좋아하셨어요. 남편도 제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줬고 저희 부모님 또한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출산할 때는 양가 집안 모두 모여 한자리에서 축하받을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 받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몸이 회복이 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님은 짐까지 싸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아이 키우는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봐주니 마음이 너무 편했고 아이 또한 건강하게 잘 자라줬어요.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맞게 된 예방접종에 눈물을 흘리며 우는 모습을 보니 세상이 안 좋아 아이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싫었어요. 그래도 아이를 보호해주기 위해 아픔을 감수해야 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루라도 아이와 떨어지는 건 상상해 본 적 없었고 항상 건강하게만 자라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남편 행동 또한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아이도 그렇고 저에게도 많은 관심을 주고 육아도 정말 많이 도와줬는데 어머님이 저희 집에 잠시 머물러 계시면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육아는 혼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일찍 들어와 주길 부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출산한 직후부터 거의 매일을 야근하다시피 했고 직원 한 명이 그만두면서 그 자리를 자기가 메꾸게 되었다며 새벽까지 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장 수당도 크지 않아 월급에 티도 안 나는데 이렇게 생활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던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당신이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니지. 아무리 직원 한 명이 그만뒀다고 당신이 전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건 아니란 소리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 지금 삶을 봐봐. 당신은 점점 초췌해져가고 나는 육아에 지쳐있고 어머님은 며칠 전에 몸살까지 나셨잖아. 당신이 야근해서 월급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차라리 일자리를 다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나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양가 집안 전부 다 똑같은 의견을 주셨어. 그러니까 당신도 진지하게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 편하자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그러다 일자리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쉬는 날이 더 많아지면 그때는 어쩔 건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그래도 회사에 노력한 만큼 승진도 빠를 테고 플러스 요인이 많을 텐데 왜 지금 당장 힘든 상황만 보는 거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지금 회사에서 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지금 당장 힘들다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서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마. 그런데 당신 잠깐만 있어 봐봐. 셔츠에 목이 쓸렸어? 피멍 같은 게 들어있네? 옆에도 그렇고 이런 게 수면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잖아. 맨날 야근하니 좋아질 일이 있겠어? 당신만 생각하면 안 돼. 집안의 가장이 건강하게 버티고 있어야 집안이 산다고. 남편의 목에 이상한 피멍이 2군데나 있었어요. 목에 있는 걸 발견하자 제 팔을 툭 치며 신경 쓰지 말라고 피곤하니 먼저 씻고 눕겠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흉터를 보게 된 이후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띄었어요. 씻고 나온 남편의 등에도 목에 있던 흉터와 똑같은 게 있었고 아무래도 그동안 야근 일 때문에 피곤해서 올라온 것 같아 물어보기라도 하려고 등에 있던 흉터 사진을 찍은 다음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뭘 그런 걸 찍냐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항상 밝게 웃어주며 나밖에 몰랐던 남편이 너무나도 낯설었고 적응이 되지 않아 걱정 또한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면서 남편과 저와의 사이는 점점 불안해졌고 튼튼할 거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점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친구와 통화를 하던 도중 남편의 문제를 털어놓았는데 자기도 사진을 보고 싶다며 전송 좀 해달라고 부탁하자
아무 생각 없이 남편에게 남아있던 흉터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친구에게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고 손발이 떨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에 따라 일을 진행했고 남편의 뒷조사가 끝나고 퀵배달이 저에게 건넨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사진들을 꺼내서 펼쳐보는 순간 결국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던 게 아니었어요.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몸에 난 흉터 또한 그 여자와 나눈 사랑으로 인해 생긴 상처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에서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몰라 친구와 만나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일단 모든 증거물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모아두는 게 법정에서 유리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의 모든 생활을 촬영했고 저 몰래 만나는 여자의 정체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었고 나이도 저보다 젊은 여자였어요. 준비도 모두 끝난 상태에 남편은 자신이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죠. 정말 한심했습니다. 자신은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 생각하며 저에게 대하는 모든 부면이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하면서 헤어질 날만 손꼽으며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고 저에게 또 하나의 퀵이 전달되면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과 그 여자와의 사이에 있어선 안 될 존재가 태어나게 되었고 제 아이보다 어린 것 같아 보였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한참 넘게 된 사진 속의 남편과 그 여자는 저와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아직까지 안 자고 있었어? 나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피곤하지. 아이 보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걱정하는 척 하지 마, 더러운 놈. 이거나 봐봐. 당신이 그동안 어떤 행동을 하며 다녔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남편 얼굴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료 복사본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자료를 꺼내보았고 충격받았는지 들고 있던 자료를 떨어뜨리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며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얼굴에 손찌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리고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시어머니는 갑자기 이게 무슨 말들이냐며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어요. 어머님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 아기 봐달라고 부탁했었고 안방에서 아기 재우면서 모든 내용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에게 천천히 걸어가 바닥에 떨어진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니 목덜미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곤 온 집안이 난리가 나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자기 집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청나게 화가 나셨어요. 저희 집안도 그동안 믿고 있었던 남편의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 실망한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그녀의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법적으로 처리해준다고 짐까지 싸고 집을 나갔습니다.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야 될 사람이 되려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지금은 폐지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 간통죄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 준비 중이었어요. 얼마 뒤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되려 당당하게 나왔고 보란듯이 그녀와 더욱더 끈끈하게 지내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폭발시켰다가 너무 혈압이 올라 그런지 남편의 멱살을 잡는 도중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눈을 떴을 때 저는 응급실에 있었고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그런데 모두들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쓰러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셔서 그런 건지 많이 괴로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영서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알게 될 거니 빨리 말하도록 할게. 엄마도 지금 너무 힘들구나. 지서방이 글쎄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 그런데 그 안에 그 여자와 우리 손자 성준이도 있었던 것 같아. 지서방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는 네가 쓰러졌다고 자기는 떠날 거라며 우리 손자까지 데려간다고 말하고 끊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119에 신고한 다음 너희 집으로 향했는데 너는 쓰러져 있었고 손자는 집에 없었단다. 아무래도 아이까지 자기들이 데려가서 키우려고 한 것 같았어.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서 그런지 애정이 갔었나 봐.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지서방의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고 차량이 교통사고 나면서 전복이 되었는데 차가 뼈대만 남아 다 타버렸대. 그 안에 모두 다 타고 있었던 것 같아. 이를 어쩌니? 용서야, 정신 차려라. 저기요. 우리 애가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엄마의 말을 듣고 있다가 제 아이까지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말에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게 되었고 얼마 뒤 다시 눈을 떴을 때 엄마가 한 말이 전부 꿈이고 거짓말이길 바랬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건 제 아이의 신발 한 짝뿐이었고 모두 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떠나고 말았어요. 불과 몇 시간만 해도 저를 보며 밝게 웃어줬던 제 아이와 작별을 하게 됐다는 게 너무 믿기 힘들었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상처만 남기고 떠난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데려갔다는 거에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장례를 진행하면서도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실신을 했고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저에겐 곤욕이었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제 아이가 꿈에 나와 저를 불렀어요.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다 보니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 버렸어요. 이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느끼는 고통은 똑같았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순간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매일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더 이상 자기 딸이 아픈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는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더니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 잊자. 잊어버리고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니. 엄마도 부모인 입장에서 자식이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니? 이제 그만 놓아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좋은 기억 남아있지 않는 곳에 머물러 살다 보면 너까지 문제될 것 같아 엄마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 이렇게 부탁할 테니 제발 다른 곳으로 이사하자.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금방이라도 내 아이가 들어올 것만 같아요. 저 방문만 보면 우리 아이가 누워있을 것 같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칭얼거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의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한데 온 집안에 우리 아이 물건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이사를 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그때로 멈춰있단 말이에요. 분명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고 사는 게 괴로워요.
오열하는 저를 엄마는 꽉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아이들 있는 곳에 잠시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조언해 주셨어요. 정 힘들면 입양이라도 하라고 권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떠난 우리 아이를 대신해 줄 아이는 없었기 때문에 엄마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 아이의 본래 모습을 원하지 않고 먼저 떠난 우리 아이가 되길 바랄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주변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어주면서 부모를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들의 뛰는 모습을 보니 세상 떠난 우리 아이가 6년이 지난 시점의 모습을 상상했고 괜스레 웃음이 나왔어요. 한창 뛰어놀 것 같은 모습이 제 눈앞에 그려지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띄어지는데 엄마가 저에게 조언해준 말이 다시 생각이 났고 그때부터 저는 우리 아이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고아원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점점 저도 정신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제가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을 주고 있었고 저를 따르는 아이들을 보니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활기찬 모습에 부모님 또한 걱정을 어느 정도 덜은 것 같았는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이사를 권했고 저도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살아야 할 것 같아 이사하겠다며 결정짓게 되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었던 서재가 눈에 들어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아서 먼지도 많이 쌓여 있었어요. 어디부터 정리를 해야 할지 몰라 일단 서재에 있는 짐들을 전부 거실로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쓰던 책상 밑에 꽤 큰 상자가 하나 있었고 그 상자를 뜯어보니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다름 아닌 우리 아이 물건들이었어요. 전부 다 새 물건이었고 한가득 꽉꽉 눌려져 들어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지 몰라 겉표지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남편 이름은 적혀있지 않고 처음 본 주소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소를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니 고아원으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왜 고아원의 주소가 적혀 있는지 몰라 전화번호를 검색한 다음 통화를 시도했고 남편 이름으로 보낸 물건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지역에 있던 고아원에서 들려준 충격적 소식에 급하게 택시 타고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원장님을 만났고 충격적인 말들을 듣게 되었어요. 6년 전인가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택배 하나가 저희 고아원에 도착했어요. 이름은 없고 저희 고아원 주소만 적혀 있었죠. 그래서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어린아이의 옷들이 가득했어요. 필요한 용품들까지 전부 다 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택배가 오더라고요. 상자 사이즈도 점점 커지고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 건들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저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찝찝한 마음에 구석에 쌓아두었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비슷한 사이즈를 입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입혔어요. 그만큼 세월이 흘렀는데도 찾아오지 않는 거 보면 기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연락을 주시니 저희는 너무나 놀랐죠. 무슨 이유 때문인진 몰라도 남편은 이곳에 지속적으로 물건을 보냈었고 집에 있던 물건도 고아원에 보내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거였죠. 그렇게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서 풀지 못한 채 상자를 다시 포장해 고아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제 아이의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언제부터인가 그토록 사랑하고 있었던 우리 아이의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아 상자 안에 들어있던 옷들을 껴안으며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나니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지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택배로 보내는 것보다 직접 주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 아이들과 시간도 보낼 겸 다시 고아원을 찾았어요. 선물도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서 들뜬 마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저를 보며 밝게 웃어주는 아이들의 모습에 금세 행복해졌고 아이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같은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제가 앉아있는 곳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부끄러웠는지 금세 도망갔고 처음 느껴본 모습에 인상 깊어 그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상당히 부끄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며 눈높이를 맞춰 앉은 다음 천천히 대화를 이어나갔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모습에 저 또한 기분이 좋아져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우리 아들 어렸을 적 사진이라며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사진을 바라보고 있던 아이는 신기한 듯 사진을 구경했고 저를 보며 밝게 웃으면서 자기와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다며 갑자기 신발을 벗더니 양말까지 벗고 발등에 점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에 우리 아들도 발등에 점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밝게 웃고 있던 아이의 목에도 세상을 떠난 제 아들과 똑같은 위치에 점이 2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 정색하며 이리저리 몸을 살피기 시작했고 아이는 당황했는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저를 뿌리치고 원장님이 있는 곳으로 도망쳤어요. 원장님도 갑작스런 제 모습에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도망친 아이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점의 위치가 똑같아 급하게 원장님께 달려갔고 원장님은 아이를 자기 몸 뒤로 숨기면서 뭐 하는 거냐고 경계했어요. 저 아이 여기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요. 저 아이한테 있는 점이 세상 떠난 우리 아이와 점이 일치해요. 그러니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도윤이는 여기 온 지 6년 정도 되었죠. 어느 날 밤에 너무 크게 우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와봤는데 문 앞에 누군가 아이를 놓고 갔더라고요.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놓고만 가셔서 그때부터 저희가 돌봐주고 있었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저는 원장님의 말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다며 오른쪽 어깨에 꽤 큰 점 하나가 있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원장님은 다음부터 이러면 곤란하다며 한 번만 확인해 준다고 그 아이의 어깨에 점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 아이의 오른쪽 어깨에 점이 있었고 원장님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결국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을 진행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찾아가 원장님과 서류 안에 있는 유전자 검사 일치 용지를 같이 확인한 결과 그 아이는 6년 전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제 아이였어요. 10달 동안 제 뱃속에서 태어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제 아이였습니다. 저는 하늘에 감사하다며 오열을 했고 원장님도 덩달아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아무래도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처벌받기가 두려워 협박을 하려고 꾸민 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발각이 되자마자 간통으로 고소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 여자와 계획하고 벌인 일들이었어요. 아이를 빌미로 간통죄를 물으려는 생각이었죠. 아마 저한테 발각되기 전부터 고아원에 지속적으로 물건을 보내며 계획을 한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쓰러졌을 때 그때를 기회 삼아 움직였었고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돌아오던 도중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장에서 죽은 아이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였던 거였어요. 남편이 이혼 전에 가진 아이였기 때문에 아이는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었고 그렇게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끔찍한 사고로 죽은 아이를 제 아이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거였죠. 우리 아이가 무사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알렸고 전혀 알지 못했던 결과에 급하게 고아원으로 오셨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경악했고 아이를 꽉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모든 건 하늘이 도와줬다며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현재 6년 동안 떨어진 우리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는 10살이나 됐어요. 아무래도 떨어져 지낸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라 제가 엄마인데도 어색해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다시 좋아지겠죠. 원장님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시댁에는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더 이상 시댁과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거든요. 굳이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에게 좋은 기억만 남겨주고 싶지 쓸데없는 말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거든요. 지금 현재 제 옆에 잘 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는지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때의 일들이 가끔 꿈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연을 신청했고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과 힘이 되는 응원의 한마디 듣게 된다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꿈만 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